뛰고 가슴이 저리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 같을 때, 그건 낭만이 아니라 본능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증거다. 사랑, 아름다운 감정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자식을 낳기 위해 설계된 욕망의 장치다. 지금 사랑한다고 믿는 그 감정은 당신의 자아가 선택한 낭만이 아니라 자연이 심어놓은 본능의 환각일지도 모른다. 쇼펜하워는 말한다. 사랑은 개인의 행복과는 무관한 종족 유지를 위한 의지의 교묘한 환영이다. 아무리 뜨겁고 절절해도 그 감정은 차가운 본능에서 왔다. 사랑의 본질은 로맨스가 아니라 욕망의 미끼, 자유가 아니라 의지의 사슬이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사랑은 더 이상 찬란하지 않다. 오히려 잔혹하다. 사랑은 생존이 아니라 종족 보존의 전략이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삶의 중심이라 말한다. 살면서 한 번쯤은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태운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우리의 순수한 감정에 대고 차갑게 말한다.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 생식 의지의 명령이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감정이 아니다. 그건 삶의 의지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빠진 게 아니다. 우리를 통해 태어날 수도 있는 누군가가 의지를 통해 상대를 선택한 것이다. 즉,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사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의 명령이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성적 선택의 정교한 도구로 본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결합하고 건강한 후손을 만들기 위한 본능의 장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설계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유전자 간의 회의다. 사랑은 말하자면 두 유전자가 서로를 평가하는 오디션이다. 그 사람의 눈빛, 체형, 냄새, 목소리, 유머 감각, 심지어 목소리의 주파수까지도 우리 무의식 속에서 후손에게 유리한지를 검토하는 지표가 된다. 사랑은 육체의 선견지명이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도 말했다. 사랑은 유전자의 전략이다. 인간은 본능을 따르며 본능은 종족 보존만을 생각한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적합하다고 우리 안의 무의식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욕망은 고통의 뿌리이며 사랑은 가장 정교한 욕망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애이며 애는 곧 집착이며 고통이다. 이것은 쇼펜하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불교를 서양에서 가장 먼저 철학적으로 이해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대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니체는 사랑을 도덕의 위장으로 본 쇼펜하워의 제자다. 그는 사랑은 고귀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식 본능이 웃고 있다고 비꼬았다. 사랑이 눈먼 이유는 신이 그것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다. 왜? 그래야 생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게 자연의 전략이다. 남녀는 서로를 원하지만 그 욕망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쩔 수 없이 끌린다는 감정의 정체를 설명해 준다.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생식 본능을 위해 생명 충동이 조종하는 것이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다. 사랑은 도가 움직이는 것이다. 장자의 이 말은 우리가 소유하는 감정조차 내 것이 아님을 말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처럼 우리의 감정은 더 큰 힘에 의해 움직인다. 그게 자연의 의지이든 도이든.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생식 본능이 만들어낸 정교한 착각이다. 사랑은 개인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이다. 우리가 끌리는 대상은 자손의 유전자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외투를 쓴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을 때 이성은 흐려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우리가 끌리는 상대는 나의 결핍을 보완해 줄 유전자다. 당신은 왜 특정한 사람에게 끌릴까? 수많은 사람들 중 그 한 사람이 특별해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랑의 대상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결핍을 보완해 줄 유전자의 신호다. 이 말은 충격적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한다. 그건 내 유전자가 내게 보낸 요청일 뿐이다. 우리가 이상형이라 부르는 것, 예쁘고 착하고 유머 있고 따뜻한 사람.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진화심리학은 여기에 숨겨진 본능의 수를 풀어낸다. 우리가 끌리는 상대는 대부분 우리 유전자에게 결핍된 요소를 보완해 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에게, 얼굴이 각진 사람은 부드러운 얼굴에,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자손의 품질을 위한 선택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감정은 실제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가진 부모를 선택한 결과다. 즉,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나를 통해 상대를 고른 것이다. 그 대상은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줄 유전자적 상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유전적 다양성이 약해지고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완하기 위해 타인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무의식의 거울이다. 융의 말은 쇼펜하우어의 생물학적 설명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한 버전이라 볼 수 있다. 끌림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어떤 내면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작용이다. 그가 그녀를 사랑한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의 한 조각을 본 탓이다. 니체는 사랑의 본질을 자기 보완으로 보았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완전한 나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을 반쪽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은 그 반쪽을 찾으려는 고통이다. 이 말은 은유적으로 들리지만 유전적 보완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연결된다. 사랑이 아픈 이유는 결핍이 완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쪽을 찾아 헤매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타인에게서 찾는다. 그리하여 끌림은 미련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의 실학자 정량용도 사람의 감정이 이성적 선택이 아님을 통찰했다.
미련이라는 말은 바로 결핍에서 비롯된 끌림의 심리 구조를 지적한다. 사랑의 선택은 가장 철저하게 계산된 조화다. 그러나 그 계산은 결코 의식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명언은 쇼펜하워 철학의 핵심이다. 우리의 의식은 감정을 믿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은 무의식 속에서 철저히 유전자의 계산기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그 맞음은 유전자의 요구일 뿐이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는 절망은 사실 내가 스스로를 보완할 수 없다는 무의식의 좌절감이다. 그리하여 사랑이 멀어질 때 단지 감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성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사랑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다. 그것은 결핍된 나를 보완해줄 유전자에 대한 무의식적 선호다. 우리가 끌리는 상대는 나의 결핍을 감지한 후손의 의지가 만든 선택이다. 즉, 사랑이란 감정은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 오지 않은 생명체의 목적을 위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넘어선 곳에서 결정되어 있다. 사랑은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의지를 마비시킨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충고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성도, 논리도, 경험도 그 눈빛 하나에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워는 이 감정의 실체를 가차없이 파헤친다. 사랑은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교묘한 본능의 전략이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의지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유전자의 마법이다. 우리는 사랑할 때 정신이 나간다고 말한다. 그건 단지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전두엽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자기 통제, 판단 계산 능력이 저하된다. 뇌과학자 헬렌 피셔는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며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억제된다. 즉, 사랑은 기분 좋은 착각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기능 저하다. 이 감정이 자기 파괴적일 정도로 강력한 이유는 본능이 우리의 정신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자손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간을 다시 동물로 만든다. 그 순간 인간의 이성은 의지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사랑이 인간에게서 문명과 교양을 걷어내는 본능의 회김을 뜻한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의지적 존재로 되돌린다. 이성은 그저 수단일 뿐이다. 사랑은 맹목적인 신이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화를 믿게 한다. 플라톤조차 사랑의 맹목성과 인간 내면의 약점을 꿰뚫었다. 사랑은 우리가 진실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 거짓된 환상을 진실이라 믿게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도 말이 꼬인다. 사랑 앞에선 지혜도 경험도 수치심도 모두 무력화된다. 이런 사랑의 무서움은 단지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이 만들어낸 치밀한 전략이다. 사랑은 마법이 아니다. 그것은 망각의 최면이다. 이 말은 사랑에 빠진 이들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잊고 자신조차 낯설 만큼 변하는지를 설명한다.
사랑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현실 감각을 지우는 감정이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은 이유 있는 특별함으로 보인다. 쇼펜하워의 철학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문장이다. 사랑은 결점을 이상화하고 모순을 낭만으로 덧칠하며 현실을 왜곡한다. 사랑은 이성의 자폭 스위치다. 한때 최고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혼 소송에서 멍청한 결정을 내린다. 냉철한 투자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명의를 넘긴다. 왜? 쇼펜하워는 말한다.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이성은 약해진다. 그리고 사랑은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순간이다. 즉, 사랑은 이성의 자폭 스위치다. 사랑은 이성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에 의한 조종이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뇌의 이성적 판단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춘다. 이는 생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본능의 전술적 마비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인간을 비이성적 존재로 만드는 감정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선택당하고 있을 뿐이다. 사랑이 식으면 남는 건 혐오와 무관심 뿐이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좋은 추억이지만 현실은 대개 다르다. 쇼펜하워는 단호히 말한다. 사랑이 지나간 자리는 혐오와 냉소가 그 자리를 메운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시간이 지나면 피하고 싶고 잊고 싶고 심지어는 증오하게 될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본능이 사라지면 환상도 꺼진다.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그 안에 의지의 목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생식의 목적. 그 목적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뇌는 환상을 제거하고 현실을 회복시킨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이라는 포장을 벗은 상대의 본 모습, 그리고 내 감정의 허상과 마주하게 된다. 사랑이 끝났다는 건 그 사랑이 본래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는 사랑을 의지의 속임수라고 본다. 그 목적이 다하면 속임수는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고 그 순간 남는 건 허탈감, 실망, 그리고 혐오다. 사랑은 모든 것을 눈부시게 하지만 그 빛이 꺼지면 모든 것이 더욱 어둡게 보인다. 사랑은 낭만적 필터다. 하지만 필터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상대를 차갑게 본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는 침묵과 원망이 춤춘다. 사랑이 남긴 가장 흔한 흔적은 냉담한 무관심이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사랑이 강했던 만큼 더 깊고 쓰리다. 사랑의 기만은 끝났을 때 드러난다. 그때야말로 인간은 처음으로 맑게 본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눈이 가려진다. 그러나 사랑이 식은 후에야 진짜 인간을, 진짜 관계를, 그리고 진짜 나를 본다. 인간은 사랑할 때보다 사랑이 식었을 때 더 진실해진다. 사랑이 끝난 후 나타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이다. 사랑이란 감정이 사라지면 가면도 함께 사라지고 본성만이 남는다. 왜 우리는 사랑이 식은 사람에게
그저 무관심해지는 것을 넘어서 혐오까지 느낄까? 그건 속았다는 자각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진짜 사랑이라 믿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 감정 전체가 기만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 분노는 결국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한 실망이기도 하다. 사랑이 식는 순간 감정은 곧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난다. 그 진실은 종종 추악하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애초에 낭만이나 순수성이 아니라 본능의 위장이었기 때문이다. 혐오와 무관심은 속았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자기 혐오의 그림자다. 쇼펜하워는 이 과정을 인간 본성의 필연적 비극이라 보았다. 우리는 왜 반복해서 사랑에 빠지는가? 이별로 상처받고도, 배신당해 눈물 흘리고도, 다신 안 해, 다짐해 놓고도, 사람은 또다시 사랑에 빠진다. 왜일까?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종하는 의지의 가장 정교한 유혹이다. 사랑은 본능이 설치한 중독 장치. 사랑은 기쁨이 아닌 고통을 동반하고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시 사랑을 갈망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랑은 쾌락이라는 미끼를 통해 종족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하게 만드는 본능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라 부른다. 사랑은 마치 도파민, 쾌감, 세로토닌 감소, 집착, 옥시토신, 유대감, 이렇게 중독성을 유도하는 완벽한 약물 메커니즘과 흡사하다. 사랑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롱하는 유일한 감정이다. 이 말은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조건 반사임을 뜻한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랑이 우리를 선택한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내 안의 무의식이 상대를 통해 말을 걸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겉으론 감정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무의식이 잃어버린 나의 조각을 찾아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도 다시 자유를 원하게 만든다. 사랑은 무게다. 속박이고 집착이고 억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박을 다시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성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오래된 질병이다. 탈무드는 사랑을 질병이라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병을 앓고 나서도 또다시 그 바이러스를 찾아 나선다. 사랑이란 의지가 반복적으로 벌이는 유전의 환상극이다. 이 말은 사랑이 단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유전적 연극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매번 주인공이 바뀐 사랑을 연기하지만 그 극본은 언제나 같다. 본능, 번식, 환상, 실망, 이별, 상처. 반복은 망각이 만든 덫. 우리가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이전 사랑의 고통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본능은 고통의 기억을 지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인간은 마치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독 루프 안에서 순환하는 존재일 뿐이다. 사랑은 중독이다.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모두 그렇다. 인간은 이 감정에 스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의지의 전략에 의해 빠지게 된다. 고통과 실망을 겪고도 다시 사랑하는 이유는 기억의 선택적 망각 때문이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사랑은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의지에 굴복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이다. 사랑은 행복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행복의 시작이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정확히 반대로 말했다. 사랑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의 서곡이다. 그에 따르면 사랑은 인간을 살아있다는 착각 속에 빠뜨리지만 실은 내면의 평온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감정이다. 사랑이 시작되면 행복보다 먼저 따라오는 건 불안이다. 상대가 나를 덜 사랑하진 않을까? 언제 마음이 변할까?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가? 이러한 질문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에서 비롯된 통제의 집착이다. 사랑은 결국 내가 상대를 완전히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끊임없는 불안이다. 사랑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장난이다.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역설적 감정이다. 이 모순은 반드시 불안을 낳는다. 사랑은 능동적인 돌봄이지만 현대의 사랑은 수동적인 불안을 낳는다. 프롬은 사랑이 본래 자기 초월이어야 함에도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상대에게 의존함으로써 존재를 느끼는 구조로 타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랑은 애초에 자유로운 감정이 아니라 존재 불안의 해소 도구일 뿐이다. 사랑은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끝없는 감시와 시험의 연속이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증폭된다. 신뢰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배려의 이름으로 통제한다. 그 끝은 지침과 실망, 그리고 냉소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에 묶인다. 이 말은 사랑이 결코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그 안엔 항상 통제의 욕망과 상실의 공포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의 이성을 갉아먹는다. 사랑은 가장 달콤한 독이다. 그것은 처음엔 미소를 주지만 곧 영혼의 평화를 앗아간다. 사랑은 따뜻하게 시작하지만 그 불안은 차갑고 깊게 새우며든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사랑의 아픔이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에 대한 배신감이다. 불안은 집착으로, 집착은 파멸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가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낀다. 그 감정은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상실의 시작이다. 그래서 쇼펜하워는 사랑을 고통의 정교한 장치라고 불렀다. 사랑은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며 상실에 대한 공포로 심신을 병들게 한다. 사랑은 기쁨보다 먼저 불안을 낳는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에 시달린다. 이 욕망은 결국 감정의 독점, 감시, 집착으로 이어지며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미 고통은 시작된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사랑이란 인간 본성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교묘한 방식이다.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었다.
쇼펜하워는 냉정하게 말한다. 사랑이란 개인의 의지마저 지워버리는 자연의 명령이다. 사랑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기대하게 만들고 불안에 빠뜨리고 집착하게 만들다가 끝내는 실망하게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한다. 왜냐하면 기억보다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묻는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 진짜 사랑했나? 아니면 당신 안의 종족 유지를 위한 생물학적 지령이 그 얼굴에 집착한 것뿐인가?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깨달을 자격이 있다.